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과학과 DSB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허재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메타 USA라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고요. 제목은 Universal Anomaly Segmentation with One Prompt Meta Learning이라는 내용의 논문입니다. 올해 작년이죠 벌써 2024년 유립스에 나왔던 논문이고요. 좀 특이하게도 단독 저자입니다. 그래서 빈빈 가오라는 이제 중국에 계신 텐센트 유튜랩에 계시는 분께서 제안한 연구고요.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접근 방식이라서 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제목에서 이제 볼 수 있다시피 보통은 뭐 유니파이드 또는 제로샷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유니버설이라는 용어를 쓴 게 왜 그렇게 했는지 뒤에 내용을 또 보시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현 시점까지는 아직까지 저자 정보에 코드에 대해서 GitHub 링크가 달려 있는데 없습니다. 그 내용이 아마 좀 추후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슈에서 확인했을 때는 바쁘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바쁘죠. 나중에 또 꼭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자분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보려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개인 프로필을 좀 공개해 놓으신 게 있어서 어떤 연구를 좀 주로 하셨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주로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작년에 특히나 이 많은 논문들을 또 직접 하시고 모두 다 직접 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1저자로 내시고 공저자로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초록 색깔로 표시된 부분 보면 체인지 디텍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핵심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노말리 디텍션 접근으로 연구를 참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퓨샷도 하셨고요. 멀티클래스 어노말리 디텍션에 해당하는 유니파이드도 하셨고 오늘 소개해드릴 유니버설도 있고 풀리 언스퍼바이스드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접근 방식이죠. 뿐만 아니라 이 어노말리 디텍션을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 중에 하나도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최근 한 3년 동안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간단하진 않고요. 이미지 상시 탐지에 대한 간략한 처음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이 이상시 탐지 중에서도 이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Visual Anomaly Classification, 이 논문에서 정의한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흔히 그냥 단순히 이상치가 있는지 유무를 이제 판단하는 케이스를 의미하고요. 이 Anomaly Segmentation 같은 경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상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영역에 있는가를 이제 고려한 것이 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흔히 많이 또 쓰이는 용어로는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줄여서 이제 AC, AS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이미지 상시 탐지에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정상 데이터에 대한 예시고요. 여기서는 헤이즐넛이라는 어떤 클래스를 예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헤이즐넛의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가운데 이게 구멍이 파여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어떤 영역에 이상치가 존재하는지를
표현해 놓은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노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평가할 때 이상치 유무에 대한 기준을 이제 판단하고 어떤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앱노멀 이미지와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통해 평가를 하는데요. 정상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하는 이유는 이 이상치 유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물론 정해져 있는 케이스도 계속 있지만 또 다른 유형의 이상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비용이 굉장히 크죠.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 같은 케이스에서도 그 어노테이션 비용이 단순히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어노테이션보다 훨씬 더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 이상치 데이터가 많이 수집된다면 그거 이상치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의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학습에 활용하기보다는 애초에 정상 데이터만을 학습에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의 특징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해당 이미지가 이상치이다, 그리고 또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식으로 주로 많이 접근을 해서 이상치 탐지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를 보통 이제 fully unsupervised 또는 unsupervised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케이스는 노멀 샘플, 빨간 색깔 X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앱노멀 샘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파란 색깔 동그라미만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주로 이 원클래스 클래시파이어 관점으로 이 정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제 디스전 바운더리를 만들거나 정상 데이터의 특징만 이제 가지고 있고,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바운더리로부터 구분이 되는 정도나 아니면은 이 특징과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이상치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이 학습 샘플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도 이상치 탐지를 또 다양한 태스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정상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다라고 가정한 케이스고, 이 정상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경우는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는 어떤 방금 전 말씀드렸었던 언스퍼바이스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데이터가 굉장히 소수만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소수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 퓨샷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퓨샷이라는 용어가 요즘엔 좀 더 특히나 헷갈릴 수 있는데, NLP 또는 랭귀지 모델에서 퓨샷 같은 경우는 이 추론을 할 때 추가로 이제 함께 활용을 하는 이그샘플의 개수로 이제 퓨샷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미지 연구 쪽 이 태스크 관련해서 사용하는 이 퓨샷 또는 이상치 탐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퓨샷이라는 용어는 소수의 데이터만으로 학습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5샷이라고 한다면은 5개의 정상 샘플로만 학습해서 학습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 정상 데이터 안에 이상치 데이터가 섞여 있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근데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정상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 노이즈가 껴있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상황에서 학습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보통 이 컨테미네이션 되어 있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예시에선 세 가지 클래스가 같이 존재하고 이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한 모두 정상 데이터만 있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멀티 클래스 관점으로 단일 모델을 학습하는 이상치 탐지 방법이 또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원샷, 근데 한 장의 이미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 시에 하나의 이미지만을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추론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트레이닝 샘플마다의 태스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각각에 대한 또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원샷, 퓨샷 노말이나 정상 데이터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정상 데이터만 있는 케이스나 아니면 퓨샷인 상황이나 컨테미네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나 멀티 클래스가 존재하는 상황이나 모두 다 학습 시에 보지 못한 이 클래스 또는 오브젝트 정보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치 탐지의 연구 방향은 제로샷 연구 방향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유니버설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가 많이 되었냐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클립 기반의 연구들에서 제한된 모델을 활용해서 텍스트 정보를 통해 이미지를 이제 학습하지 않고 제로샷으로 이제 이상치를 탐지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방향이 많이 재현되어 왔습니다. 근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으로 랭귀지 가이던스 없이 비주얼 모델만으로 성능 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런 이제 리서치 퀘스천을 또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또 이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멘탈 모델이라는 거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신경과학에서 이제 언급되는 predictive coding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edictive coding theory는 뇌가 지속적으로 이제 생성하고 업데이트해서 이제 멘탈 모델이라는 거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멘탈 모델은 어떤 새로운 신호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계속 생성하고 업데이트되어 있던 이 경험적으로 익힌 신호를 예측을 하고 실제로 입력된 주어진 신호랑 비교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저자는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에 대한 관점을 아예 체인지 세그멘테이션 관점으로 바꾸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좀 되게 신선했던 것 중에 하나였고요. 이 체인지 세그멘테이션 관점으로 이제 멘탈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익힌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얼이 아니라 좀 내추럴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긴 하지만 기존에 이 새롭게 들어온 입력 신호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노멀 프롬프트 이미지를 한 장을 레퍼런스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랑 입력으로 들어온 쿼리 이미지를 비교를 해서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원 프롬프트 메타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것이 바로 메타 UAS입니다. 이제 그 메타 UAS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말리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사실상 이미지 어노말리 디텍션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상치의 유무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또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기존에는 계속 이 어노말리 클래시피케이션과 세그멘테이션 이 관점으로 이미지 이상치 탐지를 수행해 왔는데 이거를 이제 체인지 세그멘테이션 관점으로 바꾸어서 접근을 하고요. 이 체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합성 이미지를 활용하여 체인지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존재하는 두 쌍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신세틱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께서는 이상치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appearance가 있고 두 번째로는 disappearance, 세 번째로는
exchange 이렇게 관점을 우선 구분을 해놓고 있고요. 변화를 줄 때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서 이 변화를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레벨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로컬 리전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아래 그림에서 이제 왼쪽부터 세 개의 컬럼이 오브젝트 레벨의 체인지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컬럼이 로컬 리전에 대한 체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레벨의 변화는 말 그대로 이 두 쌍의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변화가 오브젝트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로컬 리전은 그냥 이미지 내에 지역적으로 아무렇게나 이제 변화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이 오브젝트 레벨 체인지의 세 가지 케이스가 바로 이 저자가 말한 세 가지 관점의 이상치 유형을 이제 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몰 a에 대한 컬럼을 보았을 때 물체가 없었다가 생기는 경우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있었는데 없는 케이스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는 있었는데 없거나 없었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 아예 관련 없는 게 갑자기 생겨버리는 이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인페인팅을 위해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이미지 내 물체 변화를 이제 만들어주게 되고요. 로컬 리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미지 이상치 탐지에서 이상치 이미지를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실제 이상치가 아니라 가짜 이상치를 이제 생성을 통해 만들어내는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그 중에 이 DREAM이라는 방법을 활용해서 변화를 생성한 케이스를 말합니다. 먼저 이제 인페인팅 기술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뭐 옛날에 그 포토샵 해드립니다 라는 그 한참 유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예시 중에 하나가 좀 재미로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가져온 거고요. 인페인팅은 요즘에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같은 경우 이제 데모를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거는 이제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좀 다른 케이스고, 이미지의 어떤 인페인팅은 이제 웹사이트로도 이제 그 무료로 이제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곳들이 있어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세 개의 오브젝트로 이제 여기 정해놨습니다. ABC. 그래서 이미지의 그림을 이렇게 마우스로 그려가지고 그 영역에 대해서 인페인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C부터 사라지고 그 다음에 A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B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지는 케이스를 통해서 레퍼런스 이미지가 여기 있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된다면은 그 변화는 disappearance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인페인팅 후의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쓰게 되면은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제 쿼리 이미지가 되는 거고, 이때는 appearance로 이제 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 없는 아무 배경 영역에다가 오브젝트를 덧붙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익스체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익스체인지 관점에서는 인페인팅 기술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MS 코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MS 코코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마다의 그 세그먼트 되어 있는 어노테이션 값을 컷 페이스트 형식으로 다른 이미지에 붙여버리는 거를 익스체인지 관점의 변화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컬 리전 변화 같은 경우는 드림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발음이 드림은 아니지만 익히 그냥 저희는 드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가짜 이상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신테틱 전략을 제안을 하는데요. 펄린 노이즈라는 것을 활용하고요. 펄린 노이즈는
그 일반적인 가우시안 노이즈랑 다르게 어떤 패턴이 생기는 그런 노이즈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이 펄린 노이즈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특정 트레시홀드로 이렇게 마이너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통해서 그 영역에 삽입하고 싶은 또한 소스 이미지를 가지고 합쳐주고, 마스크를 이제 반전을 시켜서 원본 이미지에 곱해주게 된 다음에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성 데이터, 신테틱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해서 이상치라고 가정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거에 대한 예시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드림이 최근에 나온 방법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정말 현실적인 이상치 유형을 만드는 리얼넷이라는 방법이 또 존재하는데, 그런 방법을 또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 MS 코코라는 데이터셋을 쓰는데요.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직접 그냥 하나의 예시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인페인팅 기술을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무료로 서비스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고 인페인팅으로 이제 지우고자 하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지정해 주면은 그 물체가 사라지는, 있었는데 사라지는 그런 이제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change segmentation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하는 이유는 뒤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변화한 그 두 쌍의 이미지가 완전히 이 스페이셜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위치가. 사실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고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만 지워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학습이 필요 없고 그냥 단순히 이미지 간의 차이로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프롬프트로 사용되는 레퍼런스 이미지의 오브젝트에 대한 스페이셜한 정보가 새로 들어온 데이터랑 완전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얼라인먼트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학습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 Change Segmentation 데이터셋은 원래 The Change You Want to See라는 이제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이 이제 선행적으로 있었고요. 거기에서 생성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로컬 리전에 대한 영역이 좀 더 추가되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나 여러 가지 그 이상치 세 가지 관점으로 유형을 나누어서 변화의 포인트를 새롭게 또 추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습할 때는 MS 코코에서 무작위로 6만 장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인페인팅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했다라고 하고요. 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에 각각 95대 5 비율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 UAS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인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 탐지 대상인 요 새로 들어온 쿼리 이미지 X 이제 Q이고요. 관련된 이제 프롬프트 이미지 이제 XP입니다. 이 둘을 짝으로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 인코더는 이제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를 사용하고 이 인코더로부터 추출한 각 이미지의 스테이지별 피처를 통해서 피처 얼라이먼트 모듈에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 피처 얼라이먼트 모듈의 결과랑 쿼리 이미지의 로우 레벨 피처를 디코더에 적용해서 체인지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줍니다.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인코더는 Efficient Net V4를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efficient넷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논문에선 정확하게 이거랑 동일한 스테이지를 의미하는지는 이제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추측해서 생각해 보기로는 스테이지 1에서 5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efficient넷 구조에서의 1에서 5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 이 쿼리 이미지랑 프롬프트 이미지의 피처 맵을 스테이지마다 이제 추출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프롬프트에 대한 피처 5가지 중에 위에 2가지 로우 레벨에 대한 영역이 이제 X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사용을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림에서 없애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은 드는데 이 표현에 대한 일관성으로 그냥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닐까라고 어림짐작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 피처 얼라이먼트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드 얼라이먼트랑 소프트 얼라이먼트 2가지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소프트 얼라이먼트가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피처 얼라이먼트에 불꽃 표시, 런업을 하다라는 표시가 있는데 실제로 이 얼라이먼트 자체를 학습한다라기보다는 그건 아니고요. 이 얼라이먼트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연산을 줄이기 위해서 채널 리덕션을 위한 리니어 레이어를 학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얼라이먼트를 하는 이유는 이 프롬프트 피처 자체를 업데이트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 이미지와 프롬프트 이미지의 어떤 스페이셜한 정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 이미지에 대한 그 스페이셜한 정보를 쿼리 이미지에 맞춰주기 위해서 얼라이먼트를 수행한다. 시멘틱한 정보를 또 얼라이먼트 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얼라이먼트에 사용되는 피처는 하이 레벨 피처 순서대로 이제 3가지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 얼라이먼트부터 살펴보게 되면 그림을 통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이 피처 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I와 J는 그 좌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K랑 L은 이제 프롬프트 피처 맵에 대한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쿼리에 있는 각 그 피처 맵의 각각의 위치와 이 프롬프트 피처 맵의 각각의 위치에 대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쿼리를 하나씩 이제 비교를 하면서 프롬프트랑 비교를 하면서 이 값이 가장 작은 것으로 이제 대체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쿼리 이미지에 대한 그 피처 맵과 프롬프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요 머리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이 가장 비슷하다라고 그나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걸로 이 쿼리 이미지에 대한 영역을 대체해주고 요걸로 이제 쿼리 이미지와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을 해서 프롬프트 피처 맵을 이제 수정을 해주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정을 해서 쿼리 이미지에 대한 피처 각 위치에 대한 것과 가장 유사하게끔 프롬프트 이미지의 피처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소프트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웨이트를 추가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을 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고 각 위치마다의 웨이트를 계산을 해서 곱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쿼리 이미지에 맞춰진 프롬프트 피처 맵을 구성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피처 얼라이먼트 모듈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직접적으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는 디코더의 입력으로 피처 얼라이먼트가 수행된 프롬프트 피처 맵과 그리고 원본 쿼리에 대한 하이레벨 피처 3가지를 컨캣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로우 레벨에 대한 2가지 스테이지의 아웃풋 피처 아웃풋은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해줍니다. 총 5가지 스테이지에 대한
피처들을 이제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고요. 논문에서는 이제 디코더에 대한 좀 어떤 디테일한 내용은 담겨 있진 않았는데 유넷을 사용한다 정도로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넷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유넷을 이제 아시는 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장 이제 작은 피처 맵을 기준으로 입력을 통해서 컨볼루션을 거친 뒤에 디컨볼루션, 업샘플링을 하겠죠. 좀 더 커지도록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쓰거나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써서 이제 업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피처 맵을 이제 채널 기준으로 컨캣을 시켜서 다시 컨볼루션을 태운 뒤에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가장 큰 로우 레벨 피처 단까지 점점 아웃풋 사이즈를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본 이미지 사이즈에 맞게 출력값을 계산한 뒤에 저희가 이 변화하는 지점에 대한 어노테이션은 이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기존의 MS 코코의 어노테이션을 기준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픽셀 레벨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변화한 지점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체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인퍼런스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래스 스페시픽 쿼리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클래스 어그노스틱 쿼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클래스 스페시픽 쿼리 이미지는 무작위로 저희 가지고 있는 정상 데이터 중에 하나를 프롬프트 이미지로 선택을 해서 쿼리 이미지랑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클래스 어그노스틱 쿼리 이미지는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프롬프트 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지 인코더의 라스트 스테이지 피처를 이제 사용하면 시멘틱한 정보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 쿼리 이미지에 대한 시멘틱 피처를 통해서 이 프롬프트 풀에 있는 각각의 시멘틱 피처를 계산하고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 가장 가까운 프롬프트 이미지를 선택한 후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메타 UAS는 추가로 두 가지 또 버전이 있는데요. 기존 메타 UAS 방식은 쿼리 스페시픽 쿼리 이미지 방식으로 평가한 케이스를 의미하고요. 무작위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별표가 붙어 있는 경우는 방금 전 말씀드린 클래스 어그노스틱이랑 좀 비슷한데 여러 가지 이제 프롬프트 풀에 여러 가지 클래스가 같이 있다라고 가정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클래스만 담겨 있는데 이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이미지 인코더의 시멘틱 피처를 뽑아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유사한 정상 이미지를 선택해서 프롬프트 이미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별표 뒤에 또 플러스 표시가 붙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별표랑 완전히 동일한데 하나 다른 게 이 사전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를 클립으로 학습된 VLT 베이스 패치 사이즈 16짜리를 사용해서 프롬프트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후에 볼 수 있다시피 이제 윈클립이라는 방법이랑 비교를 하는데 윈클립에서도 이제 퓨샷을 위해서 이미지의 이미지를 퓨샷에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할 때 클립 기반의 VRT 이 동일한 모델을 쓰기 때문에 이 비교를 위해 추가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피처 얼라인먼트 모듈에서 적용되는 피처 맵을 뽑기 위해서 이미지 인코더를 클립의 VRT로 쓴다는 게 아니라 쿼리 이미지와 유사한 정상 샘플 프롬프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5가지 평가 지표를 쓰고 있고요. AUROC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threshold에 좀 디펜던시 하지 않고 인디펜던트하게 평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왜냐면은 이상시 탐지는 어노멀리 스코어로 반환을 하게 되는데 특정 threshold를 기준으로 이제 바이너라이제이션을 해서 어큐러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threshold랑 좀 디펜던시 하지 않게 높은 성능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AUROC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AUROC는 True Positive Rate랑 False Positive Rate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커브를 그릴 수가 있고 이 커브가 왼쪽 상단에 가깝게 올수록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흔히 많이 아실 수 있다시피 그리고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0.5가 이제 하한선입니다. 0.5보다 작으면 아예 예측을 반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 커브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시전이랑 리콜 두 가지 값을 기준으로 스레시홀드 디펜던트하게 커브를 그려서 그 면적을 계산한 값입니다.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 둘의 조합 평균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값인데 여기서 F1 max라고 하는 것은 그 threshold에 따라 F1을 쭉 구했을 때 가장 큰 F1 스코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상치 탐지에서는 또 area under per region overlap이라는 거 AU 프로 또 여기서는 프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평가 지표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픽셀 레벨로 또 어노멀리 스코어가 산출이 되게 되는데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랑 이제 어노멀리 맵을 통해서 특정 threshold를 기준으로 바이너라이제이션 했을 때 나오는 predicted 마스크를 통해 여기서도 이제 true positive rate랑 false positive rate를 구할 수가 있죠. 그거를 가지고 구한 면적의 넓이가 AU 프로입니다. 프로인데 여기서는 프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험 결과를 같이 살펴보자면 여기서 첫 번째 메인 테이블로는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MVTech이랑 비자 데이터셋은 많이 사용되는 인더스트리얼 데이터셋이고 요거는 약간 5개의 T인데요. 오타입니다. 5가 이제 3개가 아니라 2개죠. 굿즈. 세 가지를 보고 비교를 했을 때 메타 UAS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프롬프트 이미지를 한 장만 쓰기 때문에 이제 샷이 1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0인 경우는 완전 제로샷으로 평가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클립을 기반으로 그냥 하는 경우, 윙클립으로 하는 경우, 최근에 또 나와서 한참 또 핫했던 어노멀리 클립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패치 코어는 이제 한 장의 원샷이라고 되어 있는 케이스는 한 장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그 패치로 피처를 뽑아서 메모리 뱅크로 구성한 뒤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비교한 용도로 사용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윙클립 같은 경우도 윙클립 플러스는 퓨샷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메타 UAS는 아무것도 없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쿼리 이미지랑 아무런 이제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무작위로 이제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작위로 선택을 해도 꽤나 기존 방법과 유사한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유사한 데이터로 선택하는 경우,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 제로샷은 당연히 물론 이제 제로샷보다 더 나아져야겠죠. 하나의 example 이미지를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윙클립인데 보다도 더 큰 차이로 성능이 향상된 케이스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VIT 사전 학습된 클립의 VIT 인코더로 했을 때는 그 향상폭이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프로 값에서 굉장히 큰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자나 굿즈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굿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 한 가지 또 언급됐던 내용이 무작위로 쿼리 이미지를 프롬프트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굿즈에서는 굉장히 또 낮은 스코어를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추측으로 언급됐던 내용이 굿즈가 굉장히 많은 서브 카테고리가 있어서 하나의 클래스에서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정말 관련이 없는 그 쿼리 이미지가 뽑힐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낮은 성능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걸로 선택했을 때 그 성능 향상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efficiency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논문에서 실험 환경은 VBAC GPU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32로 가정한 이제 속도고요. 전체 파라미터 수랑 그리고 러너블 파라미터 수, 추론 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존 그 다른 방법 대비 효율적임을 보입니다. 특히나 요 인퍼런스 타임에서 보면은 다른 방법에 비해 굉장히 적은 시간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백본으로는 에피시언트 넷을 쓰고 있고 다른 방법들 제로샷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클립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모델 사이즈가 크죠.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워서 이렇게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VLT 기반으로 그 유사한 이미지를 찾는 경우에는 그 시멘틱 피처를 다 뽑는 또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성능 개선은 훨씬 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성평가 결과인데요. 이 스몰 a로 되어 있는 컬럼 부분이 프롬프트 이미지고 스몰 b가 이제 쿼리로 들어온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스몰 g가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그리고 C부터 F까지가 윈클립 플러스 어너멀리 클립 유니AD 메타 UAS입니다. 메타 UAS를 보았을 때 물론 이제 잘 나온 사진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상 영역에 잘 이렇게 어너멀리 스코어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메타 UAS 버전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작위로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총 5번 이제 다른 프롬프트로 적용해 보게 되면은 어너멀리 스코어가 실제로 이 약간의 변동성이 조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사한 이미지로 선택하는 경우는 좀 더 명확한 어너멀리 맵이 이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그리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VRT 인코더로 유사한 이미지를 프롬프트로 뽑아가지고 하는 케이스에 이 어노멀리 맵이 사실 여기 그리드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왜 굳이 이런 케이스를 피겨로 썼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스크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얼라이먼트 모듈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파란 색깔 폰트가 이제 디폴트로 사용하고 있는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라이먼트를 아예 안 했을 때와 그리고 하드로 했을 때 그리고 소프트로 했을 때 순으로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퓨전 방식으로는 디코더의 입력으로 사용될 때 하이레벨 피처의 얼라이먼트를 수행하고 쿼리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컨캣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컨캣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그 차이의 절대값을 가정해서 사용했을 때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실험을 한 결과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는 경우는 이제 두 이미지의 변화를 탐지할 때 적합한 방식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이의 절대값을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제 체인지 세그멘테이션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그렇게 적합한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컨텍스추얼하게 그 인포메이션이 좀 많이 손실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정보를 그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모델 학습 과정에서 퓨전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이제 백본에 따른 영향력을 비교하는 케이스인데요. 백본을 직접 학습할 때보다는 프리즈하는 게 훨씬 더 유용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 실험도 오픈 리뷰에서 좀 지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추가했던 시험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모델 크기가 클수록 그렇게 개선이 없었던 이유로는 저자가 해석하기에는 어노멀리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스트럭처하고 이제 텍스처 피처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깊은 좀 큰 모델보다는 샬로우 네트워크가 더 적합한 피처를 추출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제 맞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일단은 뭐 결과 자체를 통해서 좀 사후에 그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게 리컨스트럭션 기반으로 학습하는 이미지 이상치 탐지 모델들 같은 경우는 백본이 클수록 좀 성능이 향상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학습에 사용된 체인지 세그먼트 데이터셋 구성에 따른 실험인데요. 로컬에 대한 이제 변화만 추가했을 때랑 오브젝트에 대한 변화만 추가했을 때 비교해 보면은 오브젝트의 변화가 성능 향상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로는 이제 저자는 당연히 이미지 내에 차지하는 그 영역의 크기 자체가 훨씬 오브젝트가 크기 때문에 성능 향상 자체도 더 크다. 왜냐면 학습할 때 더 반영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다른 디코더 모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결과적으로는 유넷이 가장 좋았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비율, 그 서브셋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샘플의 비율은 지금은 이제 전체 6만 장 중에 95%를 학습을 사용하고 있는데 70%만 사용했을 때, 50%만 사용했을 때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면서 성능의 변화를 같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그 정보는 절반만 사용해도 기존의 95% 사용했을 때와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 향상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6만 장이 아니라 조금 더 늘린다면은 더 많은 성능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으로는 그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서치 퀘스천으로 남겼던 내용이 랭귀지 가이던스 없이 비주얼 모델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내용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 체인지 세그멘테이션 관점으로 아예 이상치 탐지를 다른 관점으로 바꾸어서 적용을 하였고 오픈월드 시나리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인더스트리얼 자체에만 맞춰진 게 아니라 내추럴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베일런스 데이터나 그런 데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체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서 피처 얼라이먼트 모듈을 또 제안을 하였다. 이렇게까지 총 3가지가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실험에서 계속 볼 수 있다시피 랜덤하게 이제 프롬프트를 선택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또 낮아지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프롬프트에 따라서 성능의 영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런 게 좀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